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기일이 열립니다. 원래는 8차까지 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국민적 반발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발도 있으니까 오늘하고 모레까지 기일을 2번 잡아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차 기일은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하고 또 날이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또 구속 취소 심판도 열린다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선도 좀 상당하고요. 오늘 만약에 재판에서 다음 기일을 연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출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10차 변론기를 잡으면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구속 취소 신문 기일과 겹치는 것은 뭐 일부러 알고 고의로 잡았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네. 것을 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좀 좋은 측면으로 신속하고 또 나쁘게 하면 좀 졸속으로 네. 흐르고 있다는 하나의 어떤 좀 중요한 어떤 뭐 근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지금 현재 그 과속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애초에는 그 예정에 뒀던 한덕수, 홍장은, 조지호 이런 어떤 정인을 받아들였을까? 한쪽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결국은 이제 그 뭐 탄핵 인용을 딱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 측의 어떤 그러면 요구는 우리 다 들어줬다. 어떻게 보면 어떤 변명 어떤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걸 받아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두 번째는 그만큼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이 논쟁 어떤 하에서 결국은 이제 변론 기일이 연장되면서 정인 채택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희망적인 어떤 관측을 좀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어떤 탄핵 심판과 확실히 다른 것은 당시에 4% 5%에 불과했던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보다 지금 현재 거의 10배 이상 높은 거의 절반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지금 반대하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우파 보수 성향의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지금 재판관들은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어떤 정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들의 목소리를 평의에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한덕수, 홍장은, 조지호가 지금 이제 정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냐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래서 형사재판과 날짜가 겹치는 10차 변론을 연기해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인데 또 야당의 주축인 국회에서는 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변론에 늦추더라도 가급적 21일 그래도 어렵다면 25일 종일 변론을 해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뭐 그런 입장이고 헌법재판소는 그런데 윤 대통령이 20일에 불참하더라도 변론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일단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헌재가 입장을 밝힐지는 오늘 재판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촉하는 국회 측이 정작 검사 탄핵 심판을 두고는 아주 시간 끌게 나섰다라는 지적이 거셉니다. 이 검사 탄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그 검사 3명인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시간 끌게 나섰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정청래 의원이 나서가지고 자료가 안 왔다. 뭐 복사를 못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기일로 속행해달라는 건데 이거를 문영배당이 속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87년 헌법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생겨난 가장 중요한 우리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87 헌법 체제에서 5년 대통령 단임제와 헌법재판소가 생겨났는데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많은 국민들의 어떤 불신을 받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창수 그 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사들의 탄핵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국정마비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도 여기 동조하고 있는 공범이다. 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첫 번째 변론기를 할 때 준비기를 할 때 아예 그 국회 측 민주당 측에서는 변호인도 안 나타나 노쇼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노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고 뭐 특정을 하지도 못했어요. 예. 뭐 그러다가 뭐 지금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복사를 못했다 어쩌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말이 지금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 문영배 재판관조차도 그런 어떤 이익을 갖고 있는데 아니 이런 거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한덕수 권한한 대행과 특히 그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 이것은 본안도 있지만 또 가처분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가처분안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빨리 처리해야 그러니까, 될 어떤 법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아직까지 몇 달째 질질 끌고 있으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빨리 하려면 다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빨리 하려면 빨리 할 수 있고 천천히 하려면 천천히 할 수 있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제 근데 심지어 문영배 대행조차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준비기일에서 송부 촉탁에 대한 서증 조사를 원만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인즉슨 미리미리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라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얘기 중에서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 사항도 이미 나와 있어갖고 관련 질문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오늘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문영배 재판장 등이 문영배 재판관 등이 속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 24일에 2차 변론기일을 열고 각각 이제 뭐 검사들에 대해서 30분씩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변론을 종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었던 재판이 지금까지 질질 끌어졌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금 뭐 종일 재판하면서 특히 정인들을 뭐 4명이나 채택을 하고 그 4명이 1인당 뭐 90분으로 딱 그 한정을 하면서 거의 뭐 청문회 그 국회 상임위원회 할 때 뭐 초치기 하듯이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추가적인 어떤 그 정의 신문도 불허하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런 것은 정말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심리할 어떤 그런 어떤 논쟁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전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예. 시간을 끌면서 또 속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그 헌재 시간이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비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내일에야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 대행도 그 본안보다도 지금 현재 그 정족수 문제로 인한 어떤 가처분 이슈는 빨리 결정을 할 수 있고 특히 그 이게 결국은 이제 총리로서의 어떤 제재 과반수냐 그리고 권한 대행의 200명 이상이 여기 대해서는 이미 그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도 권한 대행은 총리보다도 더 가중치를 부여를 해야 되고 200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주석서에도 있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안도 이게 중요하지만 이 본안보다도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부재 중이고 대행 체제로 지금 대대행 체제로 돼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최상목 지금 이제 그 대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측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하고 지금 뭐 이런 어떤 관세 전쟁 시국에 전화 통화도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많은 어떤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떤 중요한 상황인데 이게 정족수 문제는 이거는 뭐 평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이런 어떤 국정 어떤 마비의 공작에 지금 같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동조하고 있는 것이고 공범이다. 아하. 그런 어떤 역사적 어떻게 보면 비판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부터 국회 소식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 심판 선고 전 하야 방안에 대해서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시각도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영세 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옳지 못한 태도였다라고 밝히면서도 당일 국회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계엄 선포 이유나 배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야당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건 잘못이다, 그런 취지 같아요. 예, 저는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 그 말씀이 상당히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비상계엄이 했을 때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뜻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될지 사실은 상당히 조금 좀 많이 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시간을 되돌려서 12월 3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민주당과 같은 저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의 뜻이 뭔지 일단은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게 좀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던 한동훈은 딱 비상계엄이 발동하자마자 이거는 위헌위법이다 딱 선언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하면서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과 악수를 하면서 그 비상계엄을 이제 해제하고, 또 그 이후에 또 탄핵에 이제 동조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됐죠. 그래서 과연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냐 하는 이런 비판을 그때 당시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한동훈의 스탠스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본인이 앞으로 만약에 정치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 아주 적절하게 코멘트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도 오늘 당내 찬탄파가 철딱선이 없다, 국힘에서 정치하기 힘들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12.3 비상계엄 직후에 많은 방송에 나가서 뭐 그때 당시에는 거의 모든 방송국들이 이제 비상계엄은 탄핵이고 내란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딱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막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초기에는 얼마나 많은 어떤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의 어떤 그 포연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탄핵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재명 대표와 달리 지금 이렇게 내란 수계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단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강하게 당시에 이제 방송국, 특히 민주당 패널들과 싸웠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우리 당 쪽의 패널들 내지는 우파 진영의 패널들도 이 마치 윤석열 내란 수계라는 걸 다 동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말이 우리 측의 패널들은 살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좀 결정을 성급하게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찬탄의 대표적인 주제가 결국은 한동훈이고, 한동훈을 따르는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야당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우클릭 행보를 뭐 보여지는 식으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출연해서 상속세 같은 뭐 경제나 민생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예전 행보를 보면 또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52시간 같은 부분도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대번에 MBC 같은 곳에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의제 선점당한 국힘 속내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경제 의제를 선점당한 국힘이 속내가 복잡하다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나오고 있는데 그 국힘보다 어젠다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선점했다는 점에서 또 국힘이 가만히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 여당의 보여주기가 지금 충분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뭐 단순하게 비판한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만큼 좀 어필을 하느냐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할 대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MBC 같은 경우는 뭐 그때 탄핵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뉴스 외전인가 박지원 의원이 나갔을 때 여성 앵커가 아이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박지원이 다 뭐 MBC 덕분이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야 참 MBC가 공중파이기를 좀 스스로 포기를 하는구나. MBC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로고가 만나면 좋은 친구인데 MBC는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좌파 진영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재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보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뭐 사실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우클릭 하면서 뭐 이야기했던 뭐 예를 들면 흥묘백목 하면서 당내 어떻게 보면 좀 강성파들을 좀 뭐 달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그 올 초에 뭐 흥묘백목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 뭐 지금 이 지켜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네, 그러잖아요. 안보 면에서 보면은 뭐 한미일 군사 훈련이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뭐 과거에 뭐 그렇게 그 죽창가도 하고 후쿠시마 방류하면 제2의 뭐 태평양 전쟁이 발생한다는 둥 또 뭐 그 일본하고 같이 합동훈련하면 자유대가 한반도에 네. 다시 뭐 그 할 수 있다는 둥 뭐 진주할 수 있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이야기 한들 우리한테 받아들이진 않을 거고 또 뭐 52시간 이게 뭐 지킬 필요가 있느냐 유연하게 접근해야 되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반도체 특별법 민주당 당론을 하면서 그걸 지금 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뭐 추경을 하면 포기할 수 있다 하다가 지금은 민생 지원금을 소비 쿠폰이라고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또 35조 민주당 그 추경 안에 지금 포함시킨 건데 정말 이재명 대표는 정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니까 정말 존경하는 줄 믿을 줄 알아 하면서 비웃은 어떤 그 말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심이 아닌가. 즉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을 뭐 저는 기대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어떤 아젠다 선정에는 너무 좀 부족한 것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열어가는 아젠다 또는 또 민주당의 과거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아젠다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때문에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월가에서도 한때 그 때문에 관련된 주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폭락을 했었죠. 그런데 그 생성형 AI 때문에 민주당의 가장 문재인 정부 때 핵심적인 정책이었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쭉 한번 자료를 봤는데 디지털 뉴딜 정책 중에 하나인 데이터 댐에 소요된 예산이 한 2조 한 5, 6천억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가기 위해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다 이제 무용지물 됐어요. 제가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하고 그 상당 부분 좀 이야기를 이제 해서 왜 무용지물 됐느냐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데이터 댐을 구축하려고 할 때는 예를 들면 AI 수준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보고 막 가르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막 잡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지금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단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AI 산업이 어떻게 발전한다는 어떤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예측을 하지 못하면서 단순하게 AI 산업 발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뭐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쓴 결과가 이렇게 정말 대참패로 끝났다. 아하.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저도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제기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뒤처지게 되면은요, 이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